해질 무렵 붉은 햇살이 파티룸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다. 그 붉은 빛이 내 얼굴을 비추었지만 아무도 내게 시선을 두지 않았다. 부산 영도에서 76년을 살아온 나. 박정희의 존재감은 그날따라 더욱 투명해져 갔다. 어머님, 그냥 조용히 앉아 계세요. 오늘 다은이 돌잔치는 우리 지인 위주로 꾸린 자리니까요. 며느리 지민의 말이 귓가를 스쳤다. 잠시 내 귀를 의심했다. 소란스러운 파티룸 한가운데서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얼어붙었다. 손녀 다은이의 첫 돌잔치, 그 경사스러운 날에 내게 던진 말이 맞는지. 지민의 입꼬리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은 차갑게 경계하고 있었다. 그래, 알았어.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조각나고 있었다. 손에 꼭 쥔 금반지 케이스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몇 주 전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이었다. 아들 집을 장만할 때도 남편의 보험금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다은이가 태어났을 때는 금팔찌와 애기 금목걸이를 선물했었다. 그런 정성이 무색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파티룸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미 예감은 했다. 화려하게 장식된 돌상 주변에는 사돈 쪽 친척들의 사진만 빼곡히 붙어 있었다. 내 아들 성우는 그 사진들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그 웃음 속에 나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딸 성은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구석에 놓인 조화처럼 무의미한 존재로 남았을 것이다. 아이고, 여기 구석에 앉아 계셨네요. 그래도 사돈이신데 인사는 좀 먼저 하셨어야죠. 사돈 김영자의 목소리가 의도적으로 높아졌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그녀의 말에 이어지는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연세도 있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만 계셔도 돼요. 목 안쪽이 뜨거워지고 무언가 탁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입안이 바짝 말라갔고 손에 쥐고 있던 금반지 케이스가 덜덜 떨려왔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내가 여기 왜 온 거지? 무심한 듯 중얼거리며 어깨를 한껏 웅크렸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그저 의자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사돈 쪽 지인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파티룸을 가득 채웠다. 다은이가 외할머니랑 정말 닮았네. 역시 외가 쪽이 똑똑하대. 그들의 말에 맞장구 치는 아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꽂혔다. 하지만 내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마치 내가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투명인간이 된 기분으로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진행자의 우렁찬 목소리에 나는 희미한 기대를 품었다. 그래, 이제야 나를 부르겠지.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일어나려는 순간 사람들은 내게 아무런 관심도 없이 무대 앞으로 모여들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딸 성은이 빠르게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따뜻한 손이 내 차가운 손을 붙잡았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도 엄마는 반드시 저 자리에 서야 해. 다은이의 친할머니는 엄마잖아. 성은의 말에 용기를 얻어 무대 앞으로 향했다. 기운 없는 걸음으로 무거운 다리를 끌며 무대에 올라서자 사돈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파고들었다. 아이고, 자리 좁아지겠네. 어머님도 같이 찍으시는 건가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카메라 셔터가 찰칵 소리를 냈고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억지로 지은 미소 뒤에 숨겨진 눈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내가 낀 게 아니구나. 이 집에서 나는 그저 다 끝난 사람인가 보다.
돌잔치가 끝나고 돌아오는 지하철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딸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내 전 재산과 온 마음을 다 주며 지켜온 가족인데, 그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냉담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들에겐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손녀 다은이를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아팠다. 얼마나 사랑하고 싶었는지, 얼마나 안아주고 싶었는지. 이대로는 안 돼. 손에 쥔 금반지, 케이스를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사람은 사람 대접을 받아야 사는 거지. 이렇게 마음이 짓밟히며 살 순 없어. 창문에 비친 내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그저 굳은 결심만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그저 굳은 결심만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현관문을 서둘러 잠그고 방으로 향했다. 숨이 가빴다. 낡은 옷장 깊숙한 곳,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았던 앨범 하나를 꺼냈다. 먼지 낀 커버를 손끝으로 조심스레 털어내는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표지를 넘기자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첫 장에는 지금의 며느리 지민이 처음 집에 인사 왔던 날의 사진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날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달백숙을 정성껏 끓였다. 향긋한 인삼내음이 집 안을 가득 채우던 그날, 손님 앞에서 쪽진 머리를 풀며 고개를 조아렸던 그 순간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우리 성우, 잘 부탁해. 그때 지민은 살짝 홍조를 띤 얼굴로 조심스럽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런데 이제는 돌잔치에서 나를 구석으로 몰아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앨범을 덮고 방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남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30년 전 그날 아침에도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혜야,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하며 나갔다. 하지만 배를 타고 나간 바다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차가운 물결이 그를 삼켜버린 그날, 나의 인생도 함께 가라앉은 듯했다. 그 후로 나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새벽녘 별이 아직 떠 있을 때면 영도시장으로 향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김치를 다듬고 채소를 손질하는 일이었다. 겨울이면 손이 갈라져 피가 났고 여름이면 짐승처럼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냈다. 성우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던 날, 그 아이의 눈에는 별이 박혀 있었다.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 그 한마디를 믿고 밥을 굶으며 도시락을 싸줬던 날들이 지금도 생생했다.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뿌듯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 천천히 일어나 장롱 아래에 숨겨둔 금고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전에 준비해둔 유언장 초안과 아들에게 증여했던 부동산 서류, 복사본이 고이 접혀 있었다. 남편의 보험금과 내 평생 일한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였다. 서류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성우에게 줬던 아파트. 그게 다 내 피였지. 눈을 감자 지난날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성우가 결혼할 때 나는 그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옮겼다. 그때 변호사가 물었다. 어머니 정말 다 주실 건가요? 일부만 주시는 게. 그의 말을 자르며 나는 웃었다. 우리 아들 잘 살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나는 그 집의 손님이 됐구나. 전화기 옆에 붙여둔 둘째 딸 성은이의 번호를 바라봤다. 혼자 있을 때마다 성은이는 나를 걱정하며 말했었다. 엄마, 우리 뭐든 반반이야. 아들이라고 다 주지 마. 그땐 늘 웃으며 넘겼다. 엄마는 괜찮아. 너는 내 살림 챙겨.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딸아이의 말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사랑이었다는 걸 알겠더라. 가슴 속에서 쓰라린 후회가 피어올랐다. 거실로 나와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다. 물 끓는 소리가 유독 크고 차갑게 귓가를 때렸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다. 한 아이가 할머니 손을 끌며 외쳤다. 할머니 이리 와봐요. 그 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찢어질 듯한 울림을 느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다은이는 내 손 잡고 뛰어본 적 없는데 돌이켜보니 나는 다은이가 처음 걸었을 때 영상을 본 적도 없었고 이름을 부르며 내게 달려온 적도 없었다. 생각해보면 손녀 돌잔치에 초대받은 것도 겨우 사흘 전, 그것도 성의 없는 문자 한 통뿐이었다. 이번 주 토요일, 다은 돌잔치입니다. 시간 되시면 오세요. 시간 되시면. 그 무심한 한마디에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모른다. 내 존재가 그저 선택사항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서서히 불빛이 켜지는 창문들을 바라보며 각자의 삶 속에서 빛나는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좀 억울해졌어. 성은이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물었다. 이런 마음 지금에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 안 하면 평생 못 말할 것 같아서. 목소리가 떨렸다. 한 번도 내 아픔을 꺼내놓은 적이 없었다. 항상 괜찮다고, 아프지 않다고 말해왔으니까. 성은은 한참의 침묵 끝에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이젠 그냥 나한테 맡겨요. 그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해도 괜찮다는 위안을 느꼈다. 평생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는데 이제야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성은이의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 조금씩 다짐이라는 불씨를 피어나게 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76년의 세월이 새겨진 주름살 사이로 무언가 결연한 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내가 남을 해치려는 건 아니야. 다만 나 자신을 더는 짓밟히게 둘 순 없지. 그날 밤 한평생 침묵해온 박정혜라는 이름이 마침내 깨어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눈을 떴다. 시계는 아직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늘 그렇듯 이른 아침에 눈이 떠졌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른 기운이 나를 감쌌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가벼웠다. 내 집은 혼자 사는 노인의 집답지 않게 단정했다. 진공 청소기로 매일 구석구석 청소하는 습관은 아직도 남아 있었다. 거실 벽을 바라보니 나무 액자에 걸린 자격증 몇 장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박정혜, 전국 모범 사회복지사 표창장, 그리고 그중 하나는 대한의료정보학회 논문 수상 인증서였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박정혜, 한때 영도보건소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던 전직 사회복지 주무관. 그것이 바로 나였다. 창가에 서서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지난 날을 떠올렸다. 손녀 돌잔치에서 들었던 어머님은 그냥 조용히 계세요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동안 나는 정말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옷장으로 향했다. 오늘 입을 옷을 고르며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흰 머리카락 사이로 단단한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갖춰 입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버스에서 내려 사무실을 찾아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법무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방에서 노란 수첩 하나를 꺼내며 차분히 말했다. 혹시 제가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무사는 처음엔 그저 눈물 나는 어르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한 듯 했다. 젊은 남자의 눈빛에서 그런 시선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하나씩 꺼내놓는 서류들을 보더니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등받이에 기대어 있던 그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자세를 고쳤다. 어르신, 이거 다 준비해 두셨네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계약 사본, 입출금 내역까지 완벽합니다. 그의 놀란 눈빛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 옛날에 위탁가정 아동 살해도 맡고 노인 학대 신고 업무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노후 하나는 못 챙기고 늙을 줄은 몰랐어요. 법무사는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며 말했다. 증여 취소는 쉽지 않지만 어르신 같은 경우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양 의무 불이행이나 학대가 있었다면 그가 열심히 설명하는 동안 내 마음은 담담했다.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제야 행동으로 옮기는 것뿐이었다. 몇 시간 뒤 구청 근처에 있는 작은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고개를 들자 며느리 지민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아함이 가득했다. 어머님 여기 웬일이세요? 구청 쪽에 볼 일 있으셨어요. 그녀의 음성에는 놀람과 함께 어떤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냥 뭐 서류 좀 내고 오는 길이다. 근데 지민아, 너 이번에 아파트 리모델링 한다고 했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지민의 눈이 흔들렸다. 네. 네, 그게 이제 친정 도움 좀 받아서요. 나는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다. 지민은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이 노인 뭐지? 라는 의문이 적혀 있는 듯 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내 모습에 당황한 것이 분명했다. 많이 드나,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요. 그래, 잘 됐네. 나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민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내가 다시 길 건너편 구청으로 향하는 모습을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며칠 뒤 둘째 딸 성은이 집에 찾아왔다. 오랜만에 만나는 딸의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성은은 테이블에 앉자마자 나를 보며 말했다. 엄마, 아까 오빠가 전화 왔어. 요즘 엄마가 뭔가 진행 중이라고. 불안하다고 하더라. 나는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일어나 옷장 안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내 보여주었다. 성은의 눈앞에 놓인 그 상자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임대차 계약서, 등기 이전 동의서, 증여 철회 통지서 초안, 그리고 노인 인권 침해 사례 자료와 함께 내가 직접 작성한 정혜에 억울했던 순간들이라는 자필 노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성은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상자 안의 서류들을 하나씩 들춰보던 그녀의 입이 벌어졌다.
엄마, 이거 다 혼자 했어요? 응. 나 바보 아니야. 30년을 사람들 상담하고 울음 받아주던 사람이야. 내 얘기쯤은 내가 정리할 수 있어. 정은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 그녀도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되어 있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딱 한 번만 더 무시하면 그땐 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줄 거다. 창밖으로 지는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황금빛 속에서 나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나는 그저 억울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증거를 모으고 기록하며 자신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는 눈빛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내 아들 성우는 아직 몰랐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어머니가 전직 공무원이자 복지 행정의 베테랑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그저 연로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던 이가 한 시대를 살아낸 전문가였다는 것을. 성은은 서류를 다시 상자에 정리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찾는 건 그저 존중받는 삶이야. 그게 그렇게 많은 걸 바라는 걸까? 커피잔에 담긴 내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며칠 뒤 나는 짐을 정리했다. 오랫동안 살았던 32평 아파트를 떠나 영도 바닷가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평생 모은 것들을 하나둘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상하게도 설렘이 피어났다. 마지막 짐을 싸며 빈 아파트를 둘러봤다. 아들 성우가 처음 걸음마를 배웠던 곳, 남편이 마지막으로 아침을 먹었던 식탁, 그리고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담겨 있던 공간. 그 모든 기억을 가슴에 담고 현관문을 닫았다. 이제 끝이구나.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예전 영도다리처럼 마음의 무게가 절반은 내려간 듯한 해방감이 찾아왔다. 덜어낸 짐만큼 어깨가 가벼워졌다. 새 집은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다. 물결 소리가 들리는 곳.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짐을 풀고 작은 화분 몇 개를 창가에 놓았다. 이제 이곳이 내 삶의 새로운 중심이 될 테니까. 첫날 밤 낯선 벽지와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이불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이 나이에 혼자 된다는 건 무섭기보다 그리운 것들을 놓아주는 연습이구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밤이었지만 예상외로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시간 닫혀있던 내 마음의 창문이 열리는 듯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하루하루를 기대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일요일 오후 다과를 준비하고 차를 마시려던 찰나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누구도 오리라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서 있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었다. 작은 손, 동그란 눈동자. 다은이가 아빠, 엄마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성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고 그 옆에 있던 민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러나 다은이도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다은을 꼭 안았다. 그 작은 체온이 내 가슴으로 전해졌다. 손녀의 체온을 이렇게 가깝게 느끼는 건 처음이었다. 다은의 머리카락에서는 샴푸 향기가 은은하게 났다.
다은은 내 품에 안긴 채 말했다. 할머니 집 따뜻해.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 사랑해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 눈시울이 시큰해졌다. 오랜 시간 미뤄온 그 한마디. 그 따뜻함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이제야 누가 알아준 것만 같았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말을 잊지 못했다. 성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 늦었지만 정말 죄송해요. 다은이한테는 할머니 빨리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서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됐어. 이제 됐다.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다은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내 새 집을 둘러보았다. 창가에 놓인 화분들, 바다가 보이는 창문, 작은 소파. 모든 것이 그 아이에겐 새로운 세상이었다. 할머니, 저기 바다가 보여요. 다은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빛나고 있었다. 그 시선을 따라가다 문득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우리 태종대 쪽으로 산책할까? 다은이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네, 가고 싶어요.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태종대 쪽으로 산책을 나갔다. 바닷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멀리서 백고동이 울리는 소리에 다은이는 까르르 웃었다. 처음 느껴보는 바다의 세계에 아이의 눈빛은 반짝였다. 벤치에 앉아 한 손엔 다은의 작은 손을, 한 손엔 작은 커피를 쥐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은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나온 날들, 상처받은 시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날들.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우연히 SNS에서 본 아들 가족의 사진. 드디어 하와이 가족여행 3대가 함께라는 글귀 아래 사돈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아들 며느리는 여행 계획도 떠난다는 말도 나한테는 한마디 없었다. 손녀와 해변에서 노는 사돈 사진을 보며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그날. 명절마다 반복되는 수모. 성우가 양가가 함께하는 명절이라며 우리 집에서 차례를 지내자고 했던 그날, 나는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차례상을 차리고 손님들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까지 혼자 도맡아 하는 동안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자기 엄마와 커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사돈은 우리 지민이 친정엄마라 편하게 쉬어야지라며 웃었고, 며느리는 어머니, 우리 집 그릇도 여기 있어요. 깨지지 않게 조심하세요라며 마치 식모처럼 나를 대했다. 그런데도 아들은 엄마, 우리 집에서 좀 도와주는 게 어때요? 지민 엄마도 오셨는데. 라고 말했던 순간, 내가 그들 눈에는 그저 무급 가사도우미였던 거구나 싶었다. 다은이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아들 집에 찾아갔던 날. 첫 손주라 얼마나 설렜는지 모른다. 손수 삶은 미역과 보양식 재료를 들고 갔는데 며느리는 씁쓸한 표정으로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거 먹지 않아요. 저희는 산부인과 의사가 추천한 영양제만 먹을 거예요 라며 문 앞에서 나를 돌려보냈다. 하루 종일 울었던 그날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엄마, 지금 임신 초기라 예민할 때예요. 나중에 오세요 라고 말하더니 나중에 SNS에서 사돈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찍은 가족 사진을 올린 걸 보았다. 그 밑에 달린 우리 엄마가 해주신 건강식이란 글귀가 얼마나 가슴을 찢었는지. 모든 기억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마저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끝난 인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은이가 내 무릎 위에 콩콩 뛰어올라 앉았다. 그 작은 무게가 내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았다. 성우는 잠시 떨어져 전화를 받고 있었다. 벤치에 지민이 다가와 내 옆에 조심스레 앉았다. 다은이는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있었다. 어머니. 지민의 목소리가 바람에 흔들렸다.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흐느꼈다.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제가 병원을 관두고 집에만 있으면서 많은 반성을 했어요. 왜 그렇게 어머니를 대했는지.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릴 때부터 남의 시선만 신경 쓰고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랐나 봐요. 그게 다은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면. 지민은 콧물과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다. 얼마 전 다은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왜 우리 집에 안 와? 나도 친할머니 보고 싶은데. 우리 언제 할머니 만나러 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다은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진심과 가족의 사랑이란 걸. 제가 그걸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바다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천천히 맴돌았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다은이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내 귓가를 채웠다. 어머니 다시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요. 지민은 진심을 담아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오랜 시간 내 마음을 짓눌렀던 돌덩이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래, 나도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하게 내 삶을 살아갈 거야. 왜냐하면 나는 소중하니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다은이가 다가와 내 볼에 살짝 뽀뽀를 했다. 그 따뜻한 감촉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졌다.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느끼는 순간이었다. 나는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이자 가슴 한구석이 더 따뜻해졌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닐까.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풍요로워지는 길. 바다 위로 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붉은 빛이 수평선을 물들이며 하루가 그리고 한 계절이 저물어 갔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새로운 봄이 피어나고 있었다. 영도의 바닷바람이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우리는 말없이 그 순간을 함께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법이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은이는 내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사돈 김영자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그러든 어깨가 그동안의 변화를 말해 주었다. 정혜 씨,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 딸이 내 손녀만 소중한 줄 알았어요. 누군가의 어머니, 할머니의 마음은 다 같은데 말이죠. 김영자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했다. 요즘 집 앞에만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 사람이 며느리 시어머니를 구박했다던 그 사람이래 하면서요. 라디오에서 제 이야기가 나온 뒤로 제 손녀도 저를 달리 보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우리 집에서만 놀자고 했더니 다은이는 친할머니도 보고 싶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딸만, 내 손녀만 아끼면 결국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요. 앞으로는 우리 다은이의 두 할머니로서
정혜 씨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한때 그토록 거만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사람의 마음이란 참 오묘한 것이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으니까. 더 이상 미움으로 마음을 채우고 싶지 않았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전해주는 것 같았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이 세상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나는 오늘도 내일을 기다립니다.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기쁨을,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을.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가정은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곳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랑의 가치라는 걸 오늘 하루도 기억해 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매일 행복과 웃음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